여야가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BTS 등 한류 스타가 군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과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법과 양심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이명수 의원과 함께 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논란과 공수처법 개정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당초 정부 안보다 2조 원 늘린 558조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난항을 겪는 듯 보였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 건데요. 당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의 2+2 회동에서 접점을 찾고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야는 주거안정대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7조 5천억 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기존 예산에서 5조 3천억 원을 깎기로 했는데 여기에 여야가 대립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 일부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중된 2조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는데 수정된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 핵심 쟁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을,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들어보시죠. 국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 수준과 국민들께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천억 원 수준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한다. 국회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해를 포함하여 증액 규모를 7.5조 원 수준으로 한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50여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 또 이 한류 스타들이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한 BTS 병역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법안들도 처리됐는데요. 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 재해 유족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한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가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 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통과했고요.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그리고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해 청원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청원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막바지에 공수처 출범과 국정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대선 전초전급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이슈가 쏠리면 개혁 입법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열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열흘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향후 일정에 임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등 이 대표가 언급한 미래를 열기 위한 입법과제 15건도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공수처장 후보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법 개정안과 경제 3법 등 각 상임위에서의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부작용이 엄청난 이러한 법들을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일 예산안 처리 직후 여야의 입법 전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밀린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는데 여야 공방을 벌이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은 효력 중단을 결정했고 감찰위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필요성을 부각해왔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담당한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한 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 총장 측이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건이 압박하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론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사냥이 끝나니까 윤석열 총장을 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진행된 건 이 법무부 감찰위 그리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인데요. 결론적으로 두 곳에서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이 법무부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의 이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고 사항에 그치기는 하지만 거의 일방적이라고 해도 좋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판사 사찰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이정화 검사의 폭로도 나왔다는 게 이 추 장관으로선 찜찜할 텐데 한 가지 더 겹쳤습니다. 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입니다. 윤 총장이 일단 임시로 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여기서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본안 소송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했고 이들이 각각 제시한 근거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선 추 장관 의중대로 즉 해임으로 결정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징계위 위원들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나 위촉한 외부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이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다시의 총장직을 잃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 법무부 감찰위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 검찰 징계심의위가 반대되는 결론을 내놨다는 점을 두고 이 정치권 공세가 새롭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청와대도 이 사태에 개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5일 국정조사를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지공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이 방향을 튼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추미애 장관을 이 청와대에서 면담했고 어제는 이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된다. 이 진통에 따르더라도 낡은 것과는 과감히 결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행보가 이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고 결국은 문 대통령이 이 추 장관과 같은 결로 갈 거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해임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해임 제청을 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해임을 결정할 최후의 공이 이 대통령에게 간다고 봐도 좋은데요. 이 경우에 야권에서는 거센 공세가 이어지리라는 게 유력한데 여당에서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측근은 최근 익명으로 이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반전될 거라고 밝혔는데 공수처 설치 이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서 이 본격적인 공수처 활동이 진행되면 여론 뒤집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또 이 경우에 문 대통령은 이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추미애 동반 사태까지 염두에 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하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이어 스텝이 꼬인다. 지금 일부에서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내년 3월까지 성과를 내고 물러나야 하는 입장인데 최근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서 행보가 꼬이고 있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국정조사를 처음 제안했는데 여기에 야당이 추 장관 국정조사까지 같이 하자고 반겼고요. 이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고 또 김종민 최고위원도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는데 결국 섣불리 카드를 내놨다가 도로 집어넣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추미애 윤석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60% 가까이 응답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여론도 악화시키고 또 야당에게 추미애 국정조사 공세 빌미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전히 이 대표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이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15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추미애 윤석열 사태가 정치권을 덮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700여 건의 창작물을 냈고 1,070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는데 내년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가기관 지위를 잃고 법인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전당과 문화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직 구조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인데 오히려 관료주의로 흐를 수 있고 창작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안 논의는 대부분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불러 전체 회의를 연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과 문화원을 통합해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화가 오히려 창작 환경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 관료조직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서 운영 수익이나 수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하려 그러면은 이게 법인이 훨씬 좋다는 것이 국제적 결론이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당장 법인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기관화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불가피하게 정부 소속 기관으로 가서 먼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자립구조가 되고, 야 이거 정부에서 너무 간섭이 심하다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는 법인화를 다시 논할 수는 있지만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성과평가가 낮아 법인화 위기에 몰린 건 상위 기관인 문체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책임 운영기관 평가 결과를 쭉 보더라도 이거는 장관 이하 문화부의 책임입니다. 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잘못 운영한 행정상의 문제인 거예요. 박 장관은 관리 감독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체계상의 문제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야가 연내에 결론을 짓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전까진 합의가 어려워 보이고, 이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무산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약 3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 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기초수급생활자는 급식비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교육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현행 불법 시설로 간주되는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대안학교 설립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불법이 됩니다. 대안교육단체들은 허가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등록 자체를 꺼리는 기관들이 많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스스로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학교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안교육법은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해 대안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원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소위에서 토론 과정에서 이것이 삭제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장애인들이 받게 돼 있는 국가의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을 좀 들으면서 대안교육법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등록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만큼 사실상 대안학교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여야 공감대 속에서 교육위는 공청회가 끝난 뒤 대안교육법을 전체 회의에 바로 부의할 예정이었지만 앞선 우려가 제기되자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안교육법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에 전국이 마비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교육법. 이번 정기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장 및 직무대행과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 간담회를 갖고 부산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이제는 가덕 신공항을 돌릴 수 없도록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방역 핑계로 야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외면하고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제 최 수석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야당 의원들을 막아선 경찰을 비판하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해임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격려 방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당수의 의원이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돼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 원격 영상회의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동안 1순위 후보에 거론되곤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박 장관이 오늘 차기 서울시장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영선 장관은 자기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자질로 푸근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푸근한 사람이 필요하던 건데요.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일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며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푸근한 사람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푸근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 여권의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하면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박 장관이 이번에 또다시 출사표를 던지게 될지 우선은 앞으로 있을 개각을 지켜봐야겠죠.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톱입니다. 어제였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서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냐면서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김 장관에 빗대서 풍자한 건데요. 유 전 의원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 어떤 빵 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여권의 저격수로 활동 중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김 장관의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진 전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빵과 과자로 만든 집 사파를 올린 뒤 김현미 장관이 마련해 주신 집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을 비꼬아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이 설화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30대 영끌, 내 집 5억 원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수정인 만큼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힘든 이 부동산 민심을 생각해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시톡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론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오늘 오후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총장 이제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될 텐데요. 또 앞서 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어떠십니까? 예, 오늘 그 두 개의 결정이 연이어서 나왔는데요. 먼저 그 서울 행정법원에서 그 인용한 사건, 그 관련해서는 그 간략한 대변인 입장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 나갔고요. 예.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이번 처분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명한 그 행정처분 그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 배제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직무 배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본안이나 또 징계 사유에 대한 어떤 판단은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위원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오후에 그 감찰위원회 결론은 이 마찬가지로 현재 그 내용상 6개의 징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윤 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 총장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감찰위원회에서 아마도 이제 이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절차적 문제를 삼아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계속 거론해오지 않았습니까? 징계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당의 대응은 어떻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이건 전적으로 법무부에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지금까지 오늘 서울행정법원이나 감찰위에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그 징계 혐의 6가지 혐의에 대해서 특히 법관 불법 사찰 문건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판단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판단을 보고 당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징계위 여부는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지만 또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좀 여당 내 분위기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저도 오늘 연이어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났다. 그다음에 대통령님 면담이 있었다. 기사가 나오길래 저도 급하게 알아봤는데 네. 법무부에서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현안에 대한 보고는 있었고요.
사태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진통에 따라도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동반 사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요. 아마도 언론의 희망사항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그러고 아마 7, 8월에 국가기관인 검찰의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논란과 공수처 문제, 또 각종 개혁 법안 처리까지 여야 쟁점 현안들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입장과 해법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4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충남 아산시 갑의 이명수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지금 이 얘기부터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이후에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두 가지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지금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이 날씨보다 전국의 날씨가 더 쌀쌀하고 냉랭합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야당 입장이 아니라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오랫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있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적인 가십거리나 될 수 있죠. 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오늘 그나마 두 가지 판단이 그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민주당에서 이게 이번에 법원 판단이 단순히 징계 사유가 아니라 그때까지의 집행정지 문제만 다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습니다만, 물론 집행정지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전에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사유 자체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한 그런 판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거나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국민들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걱정거리를 안겨준 것, 일단 한 번은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환영합니다. 네, 앞서 감찰위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다 이런 언급을 있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적 문제를 중시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하고 절차적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됐고요. 밖에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유리한 쪽으로 아마 절차적 문제만 봤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게 그동안 검사들의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 표출이나 이런 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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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추장관이 오늘 정세균 총리와 문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태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아쉬운 점은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왜 대통령이 가만히 계신가 하는 건 저희들이 정말 저는 여야 입장이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될 때 어쨌거나 대통령이 다 임명권자 아닙니까? 네. 법무장관도 임명권자고 총당도 임명권자인데 어느 정도 빨리 조정을 해서 이런 혼란을 줄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동반 사태는 저희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네. 그런데 검찰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반 사태로 처리할 건가 쉽지 않은 거고, 아마 한다 그러면 이제 징계위원회 열려서 혹여 해임 조치를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다른 조치는 가능합니다만 인위적인 동반 사태 이거는 법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그런 처리입니다. 네, 동반 사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이 또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윤 총장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에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범야권 세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오히려 이 보수 분열이 올 수도 있다. 좀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윤 총장의 어떤 정치 입문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윤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저는 소임을 다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어떤 변신을 한다면 그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우선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충실히 정의를 세우고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상당히 이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엿보이는 그런 지지율의 판세가 나왔습니다. 뭐 저희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걱정도 됩니다만 일단은 뭐 야권에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어떤 대권의 가능성을 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우리가 좀 그분을 보호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혹여 그 이후의 문제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또 중요한 거죠. 그걸 봐서 판단을 늦지 않다. 다만 우리 야당에 인물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물은 만듭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야권 단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의 어떤 의례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당의 입장에서 정말 그동안에 잘못된 거 우리가 제대로 치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그런 변신을 통해서 국민의 믿음을 얻다면 얼마든지 내세울 인물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제 또 국회 과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내일 예산안 처리와 또 개혁 입법들도 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대응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야가 뭐 국회는 함께 끌어가는 두 수레바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숫자 이상의 일방적인 그런 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쉬워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대안도 하고 협치를 하자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입법들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무리한 입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전체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고 입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속도를 조절하고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입법을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속도 조절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 그리고 여야의 어떤 그 상호간의 이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된 뒤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결정에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다만 저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이런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표결을 하면 항상 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이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협상이라든가 또 이 대안 제시 정책 정당으로서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A가 아니고 B가 더 나은 대안이다. 그걸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여당을 설득해가면서 지금 우리 수적인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충청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전 국민에게도 지금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이 국회 세종의사당, 이 세종으로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문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기류가 좀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당내 입장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바뀐 게 아니고 원래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선 그 세종 이전을 정말 제대로 할 의사가 있는 거냐.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세종시에다가 행정수 이전한다고 하는 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이전됐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갖다 놓으니까 오히려 공무원들만 불편하고 행정의 비능률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진정성에 좀 의문을 가지시는 의문을 많이 갖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거 보세요. 국회의장하고 본회의장 여기다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개별 상임위는 세종에서 하고 본회의는 다시 올라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어떤 표를 의식한 그런 그 립서비스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지금까지 벌써 설계 반영한 게 몇 년째입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됐어요. 이제 내년에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께서 하여튼 뭐 가능한 빨리 첫 삽이라도 뜨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국회의사당 전체를 이전한다고 하면 그건 환영하는데 실제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우선 분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라도 빨리 설치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여의도까지 올라오는 불편을 좀 해소하고 우리 행정의 효율을 좀 높이도록 하는 거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분원은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네. 또 의원님 지역구인 아산 지역은요.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을 보신 현충사와 장군묘가 있죠. 최근 의원께서는 아산에 이순신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가 되니까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의 애국충정이 더 생각이 나는데 이 충무공은 시대와 정권과 이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잘 홍보도 하고 그분의 뜻을 잘 우리가 또 익히고 계승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아직까지 어떤 이 교육이나 연구라든가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일부 학예사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제 충무공하면 국제적으로까지 많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학자들이 충무공 이순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면 지금의 행정기관 가지고는 안 된다. 별도의 재단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이번에 이순신 재단에 관한 법률을 내서 마련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발의를 지금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네. 법안 그 처리는 뭐 어떻게 순조롭게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문광희 소관인데요. 문광희 소관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떤 정당이나 관계없이 또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은 뭐 워낙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가 되길 바라보고요.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내일은 예산안 처리가 있고요. 이제 뭐 12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올해 안에 뭐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 또 어떤 부분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시유종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했다면 그 마무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월이 됐는데. 이 12월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거 종합 정리하고 또 내년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길목이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국회 자체는 뭐 정기국회 이제 9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정기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이제 상임위 나름대로 이 법안 처리와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청원이라든가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를 좀 더 좀 강화해서 줄여가지고 우선 시민들의 국민의 건강, 안전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이 복지 같은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도울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 그걸 받아서 좀 지금이라도 보완할 거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것은 시급하고 내년 새해에 뭘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것인가 하는 거를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설계를 꼼꼼하게 하는 거 그게 제 12월에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지역 그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역 목소리 어떻습니까? 정말 가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데 정말 언제까지 이게 될지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뭐라고 말씀 제가 다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확실한 대처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비나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